안녕하십니까. 자, 이제 입문자 과정이 이제 3일째인데요. 3일째에서 강의는 이제 7강째예요. 7강째에서 입문자 과정이기 때문에 전체적인 아웃라인을 이제 우리가 보고 간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행정 주체가 있습니다. 이렇게 행정 주체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행정 주체가 항상 이제 공권력 작용이에요. 권력적인 작용만 하는 게 아니라 행정 주체가 통상적으로 행정 객체는 주로 이제 국민이 되는데, 국민들하고 이제 여러 가지 작용을 펴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제 권력 작용도 있을 수 있고, 이제 비권력 작용도 있을 수 있어요. 비권력 작용. 그러니까 상대방의 의사를 물어보지 않고 일방적으로 하는 게 아니라 상대방과 합의를 통해서 할 수도 있어요. 이거 한편으로는 어떤 작용들은 이게 침익적, 국민들한테 이게 침익적인 성격을 띠는 경우도 있고, 때에 따라서 이제 수익적인 성격을 띠는 경우도 있단 말이에요. 수익적인 경우를. 왜 이렇게 행의 성질을 구별할 필요가 있냐면, 이 행의 성질에 따라서 구제 수단이 다 달라져요. 그러니까 나중에 이제 우리 행정소송 그 다음 주에 볼 건데, 이 권력작용의 경우에도 이제 지난 시간에 배웠던 것처럼 이제 보통 행정입법이라는 게 있어요. 행정입법이라는 게 있고, 요 행정행위라는 게 있습니다. 행정행위. 그래서 요 행정입법하고 행정행위가 가장 이제 그 핵심적인 그 행정작용인데, 행정입법 그러면 이게 이상하잖아요. 그죠? 원래 입법은 입법부가 하는 것이지 행정부가 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항상 행정입법을 생각할 때는 원래는 의회가 입법을 하는데, 의회가 행정부한테 입법을 할 수 있는 권한을 주면 행정부도 입법을 할 수가 있다라는 거에서, 보통 가장 쉽게 접근할 때 대통령령, 총리령, 부령, 훈령, 지침, 고시 이런 것들이 일종의 이제 행정입법이에요. 행정입법. 그래서 요 안에는 이제 법규명령하고 이제 행정규칙이 있어요. 행정규칙이. 그래서 양자의 차이점은 원칙적으로 이 법규명령은 국민들하고 관련이 있어요. 원래는 이제 국회가 제정하는 것은 이제 법률이거든요. 법률. 근데 이제 법규명령은 이제 국회가 만든 게 아니라 행정부가 만들어요. 행정부가. 근데 이제 요 성격이 일반적이고 추상적인 이제 규범을 만드는 거예요. 규범을. 그리고 이제 요 규범에 근거해서 법치행정이니까 이 규범에 따라서 개별적 구체적인 집행작용이 이루어지거든요. 이걸 우리가 이제 행정행위라고 해요. 행정행위. 그래서 지난 시간에 이제 이걸 쭉 봤어요. 그리고 123페이지 와보시면은 이제 확약하고 행정계획인데, 확약은 이제 이 행정행위와 관련해가지고 같이 언급되는 것으로서 이제 확약이 있어요. 확약. 근데 판례가 이제 확약은 이걸 행정행위라고 하지 않아요. 확약은 뭐냐면, 행정청이 내가 뭘 해달라고 하지 않았는데 일방적으로 뭔가 해줄 것 같은 자기 구속적 의사표현을 한 거예요. 그래, 내가 너에게 허가를 내줄게. 내가 허가를 내달라고 한 적이 없어요. 허가를 내줄게. 그러니까 철떡같이 믿었어요. 나중에 허가를 안 내준단 말이에요. 그러면 허가를 안 내주는 걸 다툴 수 있냐? 허가를 내주지 않았기 때문에 손해가 발생하면 금전적 손해배상을 요구할 수가 있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 항고소송은 제기할 수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실제 이제 우리가 다음 달에 이제 강의 들어가면 확약의 내용들도 좀 보다 자세히 봅니다. 자세히 보는데, 지난 시간에 했었던 건데 123페이지 오시면, 확약은 행정기관이 자기를 구속할 의도로 장래에 향해서 일정한 행정행위의 발령 또는 불발령을 약속하는, 이제 고권적이다 이 말은 일방적으로. 내가 해달라고 한 게 아니라 해주겠다라고 일방적으로 한 걸 말한단 말이죠. 보통 우리가 이제 실무적으로는 뭐 내인가란 말로 쓰기도 하고 내어가란 말도 쓰기도 하고, 간혹가다 이제 공무원 내정하잖아요. 내정. 이제 국무총리가 예를 들어서 이제 결혼이 생기면 다음 국무총리를 이제 내정을 한단 말이에요. 전화를 넣어서 혹시 당신을 총리로 임명하면 뭐 괜찮겠습니까? 의향을 타진하잖아요. 근데 이제 내정을 했다가도 그 다음에 이 사람을 국무총리로 대통령이 임명 안 할 수도 있죠. 국무총리 임명 안 할 수도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국무총리를 임명해달라고 한 건 아니란 말이에요. 일방적으로 내가 너희 국무총리 임명하겠다. 이런 것들이 이제 우리가 내정 같은 것들이 일종의 뭐냐면 확약. 정식적인 인가나 허가가 아니라 내부적이죠. 그래서 내자를 써서 내인가, 내어가 이런 말을 쓰는 건데, 그래서 그 행정행위성 관련해가지고 보면 중요한 말은 그 확약은 어디까지나 확약에 불과하지 뭐가 아니다. 처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처분이. 그래서
오늘 처음 오셨는데 행정법에서는 이 처분이라는 단어가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왜냐하면 처분이라야 이게 이제 그 행정소송의 가장 대표적인 소송이 이제 항고소송인데, 이 항고소송이 이제 이 개별적이고 구체적인 집행작용인 권력, 이 권력작용을 다투는 걸 우리가 항고소송이라고 해요. 항고소송. 그래서 통상 행정행위는 이게 처분이거든요. 행정행위는 처분이니까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데, 확약은 처분이 아니기 때문에 항고소송으로는 다툴 수가 없어요. 다만 이제 철도까지 믿어서 뭐 다른 사업을 진행시켰는데 행정청이 약속대로 안 내주니까 이 사람이 금전적 손해를 입었다. 그러면 금전적 손해에 대해서 이제 국가배상 같은 걸 청구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확약은 일종의 뭐냐, 약속이에요, 약속. 약속인데 일방적인 약속이에요. 그러니까 나중에 이 약속에 대해서 이행하는 문제 생기겠죠? 이 약속을 이행하는 문제 생기는데 그 약속을 이행하지 않게 되면 상대방의 뭐가 무너질까요? 신뢰가 무너지겠죠? 그래서 확약은 항상 신뢰보호의 문제, 행정객치 신뢰보호 문제가 따라다니게 된다. 일단 지금 입문자 가정이니까 확약은 그렇다. 그렇다. 그래서 판례는 확약을 행정행위로 안 봐요. 근데 이제 우리가 이제 그 판례하고 간혹가다 교수님들 견해가 다를 수 있거든요. 뭐 교수님들은 확약도 처분이다라고 하는 경우도 있지만, 그 정도 선에서 이제 간단히 보고 넘어오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행정계획도 지난 시간에 했어요. 한 번 더 이제 설명드리면, 일단 이 권력작용의 궤에 이 행정입법하고 행정행위하고 이제 크게 행정계획으로 이렇게 나눠요. 행정계획으로. 근데 이제 행정계획은 모든 행정계획이 이제 일종의 뭐 권력작용이라고 보기는 곤란하고, 이 행정계획들 중에서는 처분성이 인정되는 행정계획도 있고 처분성이 인정되지 않는 행정계획도 있어요. 반면에 이 행정행위는요, 무조건 처분성이 인정됩니다. 무조건. 그래서 보통 행정계획이라는 거는 제일 중요한 말이 이제 목표입니다. 목표. 행정 주체가 이제 무엇인가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일단 목표를 설정을 해요. 목표를. 그래서 이 목표를 설정을 하고, 그 다음에 이 목표를 달성시키기 위한 수단들이 있겠죠. 수단들이. 근데 이 수단이라는 게 이제 하나의 수단만 있는 게 아니라 하나예요. 여러 가지 이제 복수의 수단들이 있어요. 복수의 수단이. 예를 들어서 이제 우리가 시험을 합격하기 위해서는 내가 혼자서 공부를 할 것인지, 뭐 학원 강의를 이용할 것인지, 뭐 학원 강의라면 어디 강의를 이용할 것인지 여러 가지 수단들이 있을 수 있고, 그리고 이제 궁극적으로 이 목표를 달성하는 데 있어서 어떤 수단을 선택했다 하더라도 중간에 이 수단 자체가 적합하지 않으면 얼마든지 이 목표는 궤도를 수정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계획은 한번 세우면 영원한 계획이 아니라 계획 자체가 항상 가변성이 있는 거예요. 가변성이. 한번 계획 세우면 끝까지 가는 게 아니라, 예를 들어서 뭐 행정수도를 충남 연기 공주로 뭐 이전한다, 이런 거 다 일종의 행정계획이고요. 뭐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라면 용도, 지역, 지구, 구역제 있죠. 그러니까 단어에서 꼭 계획이란 말이 들어가야 계획이 아니라, 계획이란 말이 들어있지 않더라도 이게 계획일 수가 있어요. 근데 계획에는 크게 나눠봤을 때 이제 기본 계획이 있어요. 기본 계획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관리 계획이 있어요. 관리 계획. 그리고 이제 통상적으로 이제 계획들 중에서도 상위 계획이 있고 이제 이렇게 하위 계획이 있죠. 하위 계획이. 예를 들어서 뭐 국토 종합 계획 있죠. 국토 종합 계획이 있고, 뭐 수도권 정비 사업 계획이 있고, 뭐 예를 들어서 뭐 경상남도 무슨, 그럼 상대적으로 국토 종합 계획이 상위 계획이죠. 그런데 이 상위 계획은 이제 뭐냐면 이 하위 계획이죠. 하위 계획에 대한 하나의 어떤 지침이 되는 거예요. 지침이. 근데 문제는 직접 이 상위 계획이 어떤 국민들의 생활 관계를 직접 타치하는 건 아닙니다. 타치하는 거.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기본 계획이 통상적으로 상위 계획이고 여기가 이제 하부 계획이 되는데, 이 관리 계획은 처분성이 인정이 돼요. 왜 처분성이 인정이 되냐면 이 처분이라는 건 항상 문제가 국민의 권리 의무를 건드려서 처분인 거예요. 국민의 권리 의무를. 그러니까 보통 상위 계획은 다른 계획에 대한 어떤 지침이 되거나 어떤 행정관청에 대해서 어떤 앞으로 일을 수행하는 데 하나의 지침이 될 뿐이고 직접적으로 국민하고는 연관성이 없어요. 그러니까 상위 계획임에도 불구하고 기본 계획은 처분성이 없어요. 반면에 이 관리 계획은 처분성이 인정이 되고, 이 관리 계획이 만약에 위법하다 그러면 이제 항고소송을 제기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계획이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게 아니라 계획들 중에서는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것도 있고 되지 않는 것도 있습니다.
행정행위는 당연히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거고요. 그리고 행정입법은 이제 항고소송으로 가는 게 아니라 별도로 이거 이제 규범통제의 대상이에요. 규범통제. 구제수단이 다르죠. 똑같은 권력작용이도 이게 일반적 추상적인지 개별적 구체적인지에 따라서 나중에 이게 문제가 발생했을 때 다 구제수단이 다르게 된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제 이 행정계획의 큰 특징이 뭐냐면 이게 이제 이해관계인이 한 사람이 아니란 말이에요. 수도를 이전한다 그러면 이제 과천에 있는 정부 종합청사를 충남 영기 공주로 이전하게 되면 공무원들도 다 그쪽으로 넘어가게 되고 그럼 이제 과천에 있는 땅값은 떨어지겠죠? 그죠? 그쪽에 있는 사람들이 싫어할 거란 말이니까. 집단적으로 문제 발생하니까 이 계획 있죠. 이 계획을 통해 가지고 이제 잃게 되는 거하고 얻게 되는 걸 이익형량을 잘해야 돼. 이익형량을. 그래서 행정계획에는 여러 가지 이제 특징들이 있는데 특히 의 보시면 행정주체가 일정한 행정활동을 위한 목표 설정하고 그리고 이제 그 목표를 위해서 여러 가지 수단들이 있어요. 여러 가지 수단들이. 그런 수단들을 이제 종합하고 조정하고 또 그렇게 이제 종합 조정해서 만들어 놓은 하나의 기준, 뭐 기준이나 그 기준 설정 행위, 뭐 이런 것들을 우리가 통상적으로 행정계획이라고 행정계획.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뭐 공인중개 사무실 가는데 뭐 관내 안에 뭐 앞으로 뭐 이 지역이 뭐가 뭐 이렇게 개발의 호재가 있다. 뭐 이런 것들 중에 다 계획이에요, 계획. 그래서 계획이라는 건 이제 가변성은 있지만 어쨌든 간에 이 계획을 수립해서 외부적으로 고시를 해주면 일반 국민들도 이제 그 변화에 대해서 예측을 할 수도 있겠죠. 예측할 수 있고.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행정계획이 이제 필요한 거예요. 행정계획이. 다만 이제 법적 성질을 알아보시면은 도대체 행정계획이 뭐냐 이거예요. 그러니까 통상적으로 이제 우리 행정계획은 생각 못하고 보통 행정입법하고 행정행위 이 두 가지로 이제 생각을 했는데 이거 새로운 양식이에요. 새로운. 사회가 복잡하다 보니까 한때는 행정계획은 행정입법이다. 또 아니다. 행정계획은 행정행위다 해서 행정계획의 독자성을 인정하지 않은 견해도 있지만 이 행정계획은 사실 행정입법하고 행정행위하고는 또 다른 하나의 양식이고 다만 또 다른 양식이라고 하지만 행정계획에는 이게 일반적 추상적 성격을 가진 행정계획도 있을 수 있고 때에 따라서 개별적 구체적 성격을 가진 행정계획도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거기 보면 이제 다수 견해는 그 중에서 다수 견해는 이제 개별 검토란 개별적으로 계획에 따라서는 그 계획이 일반적 추상적인 계획도 있을 수 있고 그 다음에 개별적 구체적인 것도 있을 수 있으니까 어떤 것들은 이게 처분성이 인정될 수도 있고 어떤 것들은 처분성이 인정되지 않을 수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당구장 표시 보면 똑같은 도시계획법의 그 도시 기본 또 기본계획이죠. 기본계획. 도시 기본자 또 기본계획은 지침에 불과하는 거니까 처분이 아닌 반면에 밑에 도시계획법상의 도시계획결정 안에 이제 도시관리계획이라고 되어 있죠. 도시관리계획. 도시관리계획은 국민들의 생활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이제 처분이라는 거죠. 처분. 그리고 이제 요 계획을 수립하는 데 있어서는 어느 하나의 행정청만이 문제가 되는 게 아니라 복수의 행정청이 문제가 될 수도 있기 때문에 관계 행정청 간의 서로 간의 협의, 조정 이런 게 중요하고 또 이 행정계획과 관련된 이해관계인 있죠. 이해관계인들을 사전에 참여시켜서 그 사람들의 의견을 들어보는 게 중요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통상적으로 이제 뭐 공청회라든지 또 행정입법 예고라든지 제일 마지막에 중요한 게 6번에 자 반드시 이 계획은 효력을 발생하려면 고시를 해야 됩니다. 고시를. 이 공포라고 써놓은 거는 간혹가다 그 행정계획이 이제 법령의 형식을 취할 때는 그때는 이제 공포가 필요한 거예요. 법령의 공포를. 그래서 크게 이제 나눠보면 이런 것들이 이제 큰 범주로 이제 이렇게 권력작용으로 볼 수 있다는 거죠. 이렇게. 이 세 가지는 이제 크게 이제 권력작용으로 이제 볼 수가 있는데 오늘 이제 하게 되는 이제 비권력작용은 상대적으로 그 중요도는 떨어져요. 그러니까 권력작용이 아니라 비권력작용인 경우에는 문제 출제에 있어서도 상대적으로 이제 비중이 떨어진데 요 비권력작용에 해당되는 것들 중에서 이제 이게 법적인 비권력작용이 있어요. 법적인 의미를 갖는 비권력작용도 있고 그 다음에 이게 사실행인데 이제 비권력작용인 것도 있어요. 비권력작용. 그러니까 사실은 물론 이제 여기 말고 권력작용 중에서도 권력적 사실행위라는 게 있어요. 사실행위는 사실행위인데 상대방의 의사하고 상관이 없이 일방적으로 하는 사실행위도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또 권력적 사실행위 역시 처분성이 인정이 되니까 항고소송으로 다툴 수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그 125페이지에 보시면
125페이지 오시면 그 공법상 사실행위, 공법상 사실행위는 이제 이게 행정주체 행위가 일정한 법률 효과를 지향하는 게 아닙니다. 일정한 무슨 효과요? 법률 효과가. 그래서 민법 총칙 공부하실 때 잠깐 보세요. 여러 민법 총칙 공부하시면 이제 법률행위라는 걸 배워요. 법률행위, 뭐 사실행위 이런 말들 나오거든요. 그래서 이 사실행위라는 건 뭐냐면 예를 들어 교량을 건설했다, 도로를 청소했다. 여러분 다 뭔가 얘도 뭔가 목적은 있어 없어요? 있죠. 그러니까 도로를 청소한다라는 거 뭐죠? 깨끗하게 하기 위해서 도로를 청소하는 거예요. 목적은 있어요. 근데 이게 일정한 법적인 목적을 가지고 하는 거냐 아니면 사실상의 어떤 효과를 목적으로 하냐에 따라서 법률행위하고 사실행위가 나눠진단 말이에요. 법률행위하고 사실행위하고. 상대적으로 이런 124페이지에 있는 공법상 계약하고 그 다음 126페이지에 있는 공법상 합동행위. 공법상 합동행위. 얘네들은 뭐냐면 이제 법적인 비권력 작용인 거예요. 이렇게. 공법상 계약하고 이 공법상 합동행위는 여러분 나중에 민법 총칙 공부하면서 법률 요건 공부하실 때 이 계약이라는 거하고 이제 합동행위를 배우게 돼요. 사실 이제 단독행위도 있는데 이 행정행위는 단독행위. 이게 행정행위는 이게 단독행위라. 의사표시가 하나니까. 그래서 이제 행정행위는 이게 다 권력작용이죠. 권력작용 반면에 여기는 이제 합의를 한단 말이에요. 상대방하고 합의를 해서 하는 거지 상대방의 의향을 물어보지 않고 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서 어떤 거는 계약이고 어떤 건 합동행위냐면 계약은 이제 당사자가 둘이고 예를 들어서 이제 매매를 한단 말이에요. 매매를 하면 매도인이 있고 매수인이 있겠죠. 근데 매도인하고 매수인은 머릿속에 계산이 똑같지 않죠. 매도인은 보다 비싼 값을 받으려고 할 거고 매수인은 어때요? 즉 더 싼 가격을 주려고 한단 말이에요. 흥정을 한단 말이에요. 그 과정에서 합의를 하니까 사실 이제 의사표시가 서로 이렇게 반대 방향으로 대립되는 상태에서 서로 간에 어느 지점에서 합의가 될 거라고 합니다. 요게 이제 공법상 계약이니까 이는 의사표시가 반대예요. 그런데 이제 공법상 합동행위는 가장 대표적인 게 일종의 단체를 결성하는 단체를 우리 계모임이 있고요. 여기는 이제 2명이 단체를 만들 수도 있고 3명이 모일 수도 있고 그러니까 여기는 이제 3명이 아니라 2명 이상이에요. 2명 이상. 2명 이상이죠. 그래서 의사표시가 전부 다 단체를 설립하는데 다 찬성하는 거예요. 이렇게. 이걸 이제 공법상 합동행위라고 해요. 어쨌든 간에 이거는 권력작용이 아니기 때문에 이쪽에 문제가 생기면은 항고소송으로 다투지 않아요. 별도로 소송 중에 당사자 소송이라는 게 있어요. 항고소송이 아니라 행정소송에는 이 당사자 소송이라는 게 있는데 저렇게 이제 권력작용이 문제가 있을 때는 항고소송으로 다투게 되는 것이고 이렇게 비권력작용들이 문제가 됐을 때는 항고소송이 아니라 당사자 소송을 제기해야 됩니다. 당사자 소송을. 그래서 이게 이제 성격 자체가 어떤 작용이냐에 따라서 그 소송의 종류가 다르니까 이게 나중에 행정소송법하고도 연결되어 있어요. 연결이. 다만 125페이지 먼저 사실행위를 보면 종류에 그 3번의 내부적 사실행위하고 독립적 사실행위 큰 중요하지 않고 1, 2번이 중요해요. 1, 2번. 1번의 권력적 사실행위 그 다음에 여러분 비권력적 사실 1번의 권력적 사실행위하고 비권력적 사실행위의 구별이 중요하단 말이에요. 그래서 특히 이제 권력적 사실행위 같은 경우는 이게 처분성이 인정이 된단 말이에요. 이게 법률행위가 아니라 사실행위다. 예를 들어서 법을 위반한다. 법을 위반하고 여러분 장사를 하게 되면 어때요? 영업소를 폐쇄시켜버리죠? 수도 요금을 안 내면 어때죠? 수도 끊어버리죠? 또 전염병 환자가 있다. 뭐 에볼라 지금 문제인데 에볼라가 만약에 창궐 한다 그러면 또 이제 다른 사람하고 이제 전염되는 걸 막기 위해서 실력 행사를 하죠. 강제 격리를 하죠. 이런 것들이 이제 권력적 사실행위에 해당되는 거예요. 권력적 사실행위. 그러니까 똑같은 사실이라 하더라도 권력적 사실행위는 처분성이 인정이 되기 때문에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거든요. 반면에 비권력적 사실행위는 처분이 아닌 거예요. 그래서 그게 중요하단 말이에요. 권력적 사실행위는 처분이어서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지만 비권력적 사실행위는 처분이 아니기 때문에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지 않는 거예요. 이거. 그리고 또 우리가 이제 법률 유보라고 있습니다. 법률 유보. 법률 유보 측면에서도 권력 작용을 함에 있어서는 반드시 법의 근거가 있어야 돼요. 어차피 비권력적 작용은 상대방의 의향을 물어서 하는 거기 때문에 꼭 반드시 법의 근거가 없더라도 상관이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근거란 말, 세 번째 근거 보시면 법률 우위 원칙하고 이제 법률 유보 원칙인데 이런 조직규범이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내가 권한이 있었을 때 그러한 권한 행사가 가능하다는 거예요. 권한하다.
특히 권력적 사실행위의 경우에는 반드시 법적 근거가 있어야 된다. 그래서 이게 그 민법 총칙 여름 좀 공부하러 가다 보면 어느 정도 어떤 부분은 민법 총칙 공부한 것들이 이제 그 행정법 공부하는 데 있어서 또 기본적인 것들이 될 수도 있어요. 서로 연관관계를 가지면서. 그래서 사실행위라는 게 있는데 사실행위에는 권력적 사실행위하고 비권력적 사실이 있다. 얘는 처분인데 얘는 처분이 아니더라. 큰 맥락에서 요 정도 일단 입문자 과정에서는 이제 체크해 주시면 되고요. 그 밑에 이제 행정 지도가 있어요. 그 밑에 행정 지도인데 이 행정 지도는 비권력적 사실행위의 가장 대표적인 예입니다. 행정 지도가 바로 이제 비권력적 사실행위 하나의 예고요. 그리고 이제 제가 2차 행정 절차론을 강의하고 있는데 이 행정 지도가 행정 절차법에 규정되어 있어요. 행정 절차법에. 그러니까 이 행정 지도는 1차에서만 끝나는 게 아니고요. 어차피 2차 시험 행정 절차론에서도 이게 주관식으로 나올 수가 있어요. 주관식으로. 그러니까 행정법을 공부하더라도 적어도 우리가 이제 행정사를 공부하니까 똑같은 비중으로 공부하시면 안 되고 어떤 부분들은 우리가 이제 2차, 특히 행정 절차론하고 그 다음에 행정사 실무법의 행정심판법 있죠. 그 행정심판법은 뭐 따로 공부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이 이제 1차 공부할 때 잘해버리면 1차 공부할 때 잘해버리면 행정사 실무법에서 행정심판법은 어떻게 먹고 들어간 거예요. 먹고. 그러니까 1차 행정법은 1차 공부하니까 1차라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이 1차 공부면서 이게 2차 공부인 겁니다. 2차. 그래서 행정지도는 그냥 가볍게 보고 가면 안 돼요. 행정지도는 2차 시험하고도 연관이 있다는 거예요. 그럼 지도는 뭐냐면 이제 행정기관이 예를 들면 뭐 일정한 행위를 하라 또는 하지 마라라고 지도하거나 권고하거나 조언하는 행정자. 그러니까 지도, 권고, 조언이니까 어디까지나 가급적이면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 그럼 행정 지도를 따르지 않았다고 해서 내가 문제가 발생하냐? 그렇지 않아요. 물론 이제 국가기관이나 이런 사람들이 좀 부탁을 했는데 안 하니까 좀 찜찜을 하죠. 경찰관이 길에서 만나니까 잠깐 우리 인근에 있는 경찰서까지 좀 동행합시다. 그럼 얼마든지 뿌리치면 됩니다. 근데 좀 쪼이죠. 실제로 쫄 필요 없는데. 그래서 행정 지도 같은 경우는 기본적으로 행정기관이 하는 비권력적 사실로서 지도, 권고, 조언을 말해요. 지도. 다만 요게 이제 비권력적인 거지만 현실에 있어서는 이게 우리들한테는 이게 권력적으로 나타날 수 있단 말이에요. 왜냐하면 경찰관이 인근 경찰관세에 가자 그러면 일반 사람들은 쫄아서 따라간단 말이에요. 사실상 강제력이 있을 수가 있단 말이에요. 어디까지나 강제력이 없었을 때까지만 행정 지도인 것이고 이게 강제력이 수반돼 버리면 이거는 더 이상 행정 지도가 아닌 거예요. 그래서 행정 지도도 그 한계를 넘어버리면 그게 뭐가 돼버릴 수 있어요? 처분성이 인정돼 버릴 수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행정 지도는 행정기관이 일정한 행정 목적을 실현하기 위해서 강제적인 게 아니라 상대방의 임의적인 협력을 기대하면서 행하는 비권력적 사실행위지. 비권력 사실행위. 그래서 다만 문제점에 와보시면은 사실상의 강제성이 있어요. 사실상의 강제성. 그래서 이 사실상의 강제성이 있지 않은 범위까지만 어디까지나 행정 지도인 것이고 이걸 넘어서게 되면 이제 또 다른 여러 가지 문제들이 이제 발생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렵게 생각하지 말고 영농지도도 있을 수 있어요. 영농지도. 그러니까 올해는 이제 날씨가 좀 안 좋을 것 같으니까 벼 품종을 심더라도 A라는 품종이 아니라 가급적이면 B라는 품종을 좀 심어 주십시오. 근데 이대로 안 따라도 어떤 강제할 방법은 없어요. 그래서 일종의 이런 것들이 뭐다? 행정지도. 그래서 행정지도는 주소지가 뭐다? 비권력적 사실행위다. 비권력적 사실행위인데 행정절차법에 규정이 돼 있고 그리고 요거는 2차 시험하고도 연관이 돼 있으니까 볼 필요가 있다. 제가 시험제 강의를 했는데 그러니까 뭐 시험 다 나왔대요. 제가 한 게 행정절차론이. 행정절차론 뭐 거의 100% 다 나왔다고 뭐 이렇게 기호 써달라고 그러는데 하여간 다 나왔어요. 다. 근데 이제 2차 시험은 손으로 쓰는 건데 아무리 이제 머릿속으로 알고 있다 하더라도 이 손으로 써봐야 되거든요. 손으로. 나왔어. 그 선생님이 이제 한 개 다 나왔어. 근데 정작 본인은 나왔다고 감탄을 하는데 답안지는 못 썼어. 그럼 의미 없는 거예요.
의미 없는 거예요. 예? 그래서 1차 공부하고 2차 공부는 좀 다르고 1차는 일단 붙고보면 되는 거예요. 붙고보시면 되는 거고요. 그리고 이제 124페이지의 공법상 계약하고 이제 126페이지에 있는 이제 그 공법상 합동행위가 있다. 공법상 합동행위. 그래서 제일 중요한 거는 얘네들은 역시 비권력적인 것이다. 비권력적인 것이다. 그래서 124페이지 보시면 우리가 이제 계약이라는 거는 이제 민법에서 공부하는 사법계약도 있죠. 사법상 계약. 사법상 계약이기 때문에 사법상 계약이니까. 근데 이제 사법상 계약 말고 공법상 계약도 있단 말이에요. 공법상 계약. 이거는 이게 민법의 문제고, 요건 이제 행정법의 문제인 거예요. 행정법 문제. 이거는 자기 개인적인 이익을 위해서 계약을 체결하는 것이고, 요거 그래서 어쩔 때는 이게 사법상 계약인지 공법상 계약인지 이 경계선에 있어서 애매모호한 것들이 있어요. 애매모호한 것들이 있을 수도 있지만, 그래서 거기 124페이지 오시면 일단은 사법 영역이 아니라 공법적 영역이죠. 공법의 영역에 있어서 이 법률 관계, 이 법 관계를 대등한, 그러니까 이때는 요 행정행위 경우에는 대등한 게 아니죠. 행정청 위에 있어 이렇게 위에 있다면 여기는 이제 나하고 행정청하고 서로 대등한 관계, 대등한 관계. 가장 대표적인 게 이제 계약직 공무원들 있죠. 계약직 공무원들하고 이제 국가나 지자체가 이제 계약을 체결하는 거예요. 공법상 계약을 체결해서 정규직이 아니라 계약직 공무원들 임명할 때는 상대방의 동의를 얻어야 임명이 가능하죠. 그래서 다만 그 의사표시의 방향이 어쩐다? 반대 방향의 의사표시다. 반대 방향에. 그래서 한때는 어디 국가하고 국민 싸가지 없이 국민이 국가하고 대등하게 계약을 체결할 수 있느냐 해서 공법상 계약이라는 건 있을 수 없다라고 하던 시절도 있었어요. 그래서 전통적 견해는 국가하고 네가 감히 어떻게 대등하게 계약을 체결할 수 있냐, 그런 일이 있을 수가 없다라고 하던 시절도 있지만 오늘날에는 그런 거 없어요. 오늘날은 국가하고 내가 서로 대등하게 계약을 체결할 수 있으니까 오늘날에 있어서는 얼마든지 공법상 계약도 성립이 가능하다. 그리고 이제 상대적으로 권력관계는 법의 근거가 있어야 되지만 얘는 권력관계가 아니라 비권력관계이기 때문에 명시적인 법률의 근거가 없어도 공법상 계약은 맺어질 수가 있어요. 그리고 이제 그 계약의 종류에 보면 주체에 따라서 보통 우리가 이제 이렇게 이제 행정 주체하고 행정 객체 있죠. 그 행정 주체를 써놓으니까 보통 행정 주체하고 이렇게 행정 객체, 주로 이제 행정 주체하고 행정 객체인 국민 있죠, 국민. 끼리의 그 공법상 계약만 있을 것 같지만 그렇지 않아요. 행정 주체끼리도 가능하단 말이니까. 서울특별시하고 경기도 사이에 계약이 체결될 수도 있겠죠. 그래서 특히 이제 객관식감으로는 거기 이번에 주체 보시면 통상적으로 주체 치르면 행정 주체하고 사인 간의 어떤 계약, 예를 들면 뭐 공공용 도로의 기부 체납 있죠. 기부 체납과 같은 계약이 있을 수 있지만 그거 말고 행정 주체 상호 간의 계약, 공공단체 상호 간의 사무 위탁이라든지 또는 지방자치단체 상호 간의 도로나 하천의 관리, 뭐 경비 부담에 관한 협의라든지 이런 계약이 있을 수가 있다라고 있다. 다만 마지막에 그 사인 상호간 있죠. 사인 상호간. 그래서 우리가 보통 이제 그 토지 수용할 때 있죠. 토지 수용을 할 때 국가나 지자체가 꼭 토지를 수용한 게 아니라 국가나 지자체가 이 공익사업을 민간사업자한테 위탁해서 처리할 수 있어요. 그럼 이 민간사업자는 신분은 이제 그 공무원이 아니지만 기능적으로는 이제 공익사업을 할 수 있단 말이에요. 예를 들면 과거에 중랑 있죠, 중랑. 중랑구에 이제 이게 이제 이따가 여러분 그 택지 조성 사업을 하잖아요. 그래서 지금 대단히 아파트가 조성됐죠. 그러면 그거를 뭐 삼성건설이라든지 뭐 대우건설이라든지 현대건설과 같은 민간 사업자한테 맡겨서 처리할 수 있단 말이에요. 이럴 때 이제 이런 경우를 공무수탁사인이라고 하죠. 공무수탁사인. 원래는 사인인데 국가나 지자체로 또 공무를 위탁받아서 처리하는 사인, 그래서 이걸 공무수탁사인이라고 해요. 공무수탁사인. 근데 이제 이 공무수탁사인하고 이제 일반 국민하고 사이에 만약에 이제 국민이 토지를 수용당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우선적으로 이제 이 보상 관련해서 먼저 협의를 하는 거예요. 협의를 성립 안 했을 때 이제 토지수용위원회에다가 요청을 해서 토지수용위원회 재결로 들어간다고, 재결을. 요 재결은 행정행위예요, 재결은 행정행위지만 요 협의는 그냥 판례가 뭐라고 하냐면 그냥
그냥 사법상 계약으로 봐요. 그러니까 논란은 있죠. 논란. 이게 공무수탁사인과 같은 사인하고 일반 국민하고 하는 사이에도 이걸 공법상 계약으로 보자고 하는 견해도 있지만 하여간 판례는 이거는 공법상 계약으로 안 봐요. 그래서 거기서 한번 마지막에 사인사후간의 계약에서 특히 토지 수용에 있어서의 사업 시행자하고 토지 소유자 간의 협의 이 부분도 공법상 계약으로 보자라는 견해도 있지만 판례에 따르면 중요한 건 판례에 따르면 이거는 공법상 계약이 아닙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이제 이 사법상 계약하고 이제 공법상 계약은 유사한 측면도 있지만 같지 않겠죠. 응? 같지 않을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민법에서 우리가 이제 2차 시험에 이제 계약법이 있어요. 2차 시험에 이제 계약법이 쭉 있는데 요 계약법 관련해서 이제 계약 총칙이 있어요. 계약 총칙. 계약의 성립 부분도 있고 뭐 약정의 이제 법정이 있단 말이에요. 이렇게. 그리고 이제 쭉 있는데 요게 이제 계약법에 관한 민법에 관한 규정이 그러면 이제 이 공법상 계약에도 그대로 똑같이 적용되냐? 꼭 똑같지만은 않아요. 예를 들면 민법상 계약의 경우에는 내가 계약을 맺고 싶은 사람하고 맺을 수 있는 거고 내가 싫으면 안 해도 돼요. 그런데 내가 예를 들어서 버스를 타는데 버스 운전수가 나를 딱 보더니 너 인상이 험악하니까 버스 타지 말라는 거야. 너 돈 안 받을 테니까 내려라는 거야. 내려라. 나는 수도요금 꼬박꼬박 내고 전기요금 꼬박꼬박 내는데 너한테는 더 이상 전기 팔기 싫으니까 단전 조치하고 단수 조치할 수 있냐. 주로 이제 일반적으로 공공재죠. 공공재 같은 경우는 이게 이제 만약에 하게 되면 의무적으로 반드시 그 용역을 제공해야 된단 말이야. 강제적으로. 함부로 계약을 취소 못하고. 그 다음에 요금 같은 거 인상을 할 때도 무조건 일반적으로는 요금 인상할 때는 통상적으로는 어때요? 통상적으로. 농심 나면 올린다? 올리면 되잖아요. 근데 여기는 어때요? 버스 요금 올리거나 가스 요금 올릴 때는 보통 인가가 들어간다고요. 자기들이 올리겠다 하더라도 관계행정기관에서 뭘 내줘야 돼요? 인가를 내줘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법상 계약은 꼭 똑같지는 않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게 이제 다수 사람들하고 이제 벌어지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계약 당사자 사이가 서로가 다 교섭이 있죠. 각각의 조항마다 다 교섭을 해서 하는 게 원칙적인데 여기는 일종의 부합계약이에요. 무슨 계약이야? 은행에서 여러분 대출 받으면은 여러분 약관 있잖아요. 약관. 그러니까 약관 저도 은행에서 6년 생활했지만 읽어지도 않아요. 솔직히 뭐 바쁜데 언제 읽어줍니까? 예? 그래서 당신은 이거 읽어보고 계약을 체결할 것인지 말 것인지만 결정한 일종의 이게 뭐냐 부합계약이에요. 부합계약. 그러니까 계약은 보통 경제적인 강자가 다 만들어 놓고 통상적으로는 이쪽에서는 계약에 편입할 거냐 말 거냐의 자유밖에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통상적으로는 이 공법상 계약의 경우에는 그 계약의 속성이 부합계약의 속성을 많이 갖나요. 부합계약이. 그래서 밑에 보면 사법상 계약하고 달리 공법상 계약은 이게 부합계약성을 띠고 그 다음에 정형화되어 있다는 거죠. 정형화. 계약서가 딱 양식이 정해져 있고 그리고 이제 보통 이제 독점적 사업의 경우에는 이제 계약 내가 하기 싫어도 할 수밖에 없는 뭐 강제성을 띠기도 한다는 강제성을. 그리고 특히 이제 그 계약의 해제 변경 관련해 가지고 민법상의 계약 해제에 관한 규정이 특별한 규정이 없는 경우에만 적용인 것이고 원칙적으로 민법상의 계약 해제에 관한 규정이 그대로 적용되지는 않아요. 민법에서는 계약 해제를 자유롭게 할 수 있죠. 그러나 공법상 계약에서는 자유롭게 할 수 없으니까 시험에 이제 간혹가다 나오는 게 민법의 계약 해제에 관한 규정은 공법상의 계약에서 그대로 적용되는 게 아니다. 그대로 적용된다? 그럼 틀린 거. 그리고 이게 이제 서로 간에 계약을 했어요. 계약을 했단 말이에요. 봐봐요. 제가 이제 그 서울 시립합창단원이야. 시립합창단원은 이제 정규직 공무원이 아니죠. 이게 이제 2년 동안 뭐 계약을 하고 나서 끝났어. 너하고 끝이 하고 끝나는 거고 다시 또 갱신하려면 어때요, 여러분들? 서로 간에 이제 임금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계약이 돼야지, 계약이. 이때는 뭐냐면 비록 서울특별시라는 행정 주체하고 이제 합창단원이지만은 이때는 서로 대등한 거예요. 교섭을 하는 거예요, 교섭을. 그래서 서울시가 위에 있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위에 있는 게 아니라. 그래서 서로 간에 교섭을 한 건데 일종의 이것도 다 공법상 계약인 거죠. 그래서 그 행정소송과 관련해서 중요한 게 공법상 계약에 관한 분쟁은 형광펜 당사자 소송입니다. 항고소송이 아니라 무슨 소송? 당사자 소송의 대상이에요. 당사자 소송. 항고소송이라는 거는 권력관계를 다투는 소송이고
행정소송 중에서도 공법상 계약에 관한 분쟁은 당사자 소송으로 다투게 된다는 거예요. 당사자로. 그 얘가 이제 공중보건 있죠. 여러분 이제 의대 졸업한 다음에 군복무를 해야 되는데 의대 졸업했다 해서 군복무를 반드시 군의관을 한다는 보장 없습니다. 현역 군인으로 갈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공중보건으로 하는 것도 전부 다 공법상 계약이에요. 서울특별시 무용단원 해촉 다 공법상 계약이니까 여기에 만약에 문제가 발생했다면 여기서 문제 발생하면 뭐죠? 서로 간에 계약을 맺었는데 어느 일방 당사자가 그 계약을 이행하지 않는 경우는 그럼 상대방은 계약의 이행을 받게끔 해야 되니까 상대방이 계약을 이행하지 않으면 소송을 제기해야 되겠죠? 그때 이 소송이 민사소송이 아니라 행정소송의 일종인 당사자소송을 제기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그 125페이지에는 6번 사법 형식의 행정작용, 그게 이제 행정사법이에요. 그게 이제 우리가 통상적으로 행정사법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행정사법. 근데 이 행정사법에서 중요한 거는 이 사법이에요. 사법. 그러니까 이게 문제가 발생하면 이제 민사소송 갑니다. 문서소송으로? 민사소송 가는데 문제는 이제 이게 사법적 영역이지만 이게 이제 일정한 행정 목적과 결부되어 있기 때문에 여기에 이제 어떤 공법적 규율이 일부 가해질 수 있는 거예요. 근원적인 거는 이거는 공법 관계가 아니라 뭐다? 사법 관계인 것이고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일종의 공법적 규율이 가해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왜냐면 통상적으로는 이거는 이제 대등한 사법작용으로 펴는 게 아니라 이게 이제 공법적 형식을 통해서 이걸 목적을 달성하는 게 맞아요. 그런데 이제 경찰작용이나 뭐 조세행정처럼 뭐 절대적인 권력작용의 경우에는 행정사법은 있을 수 없어요. 있을 수 없고 통상적으로 급부행정 있죠. 국가가 국민들한테 좀 이로운 일을 하는 거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이게 행정법적 행위 양식이죠. 행정법적 행위 양식을 취할 수도 있지만 그냥 사법적 형식을 취하는 거예요. 사법적 형식을. 근데 사법적 형식을 취하면 뭐가 좋냐면 법적 근거가 없어도 할 수 있다는 거죠. 탄력성을 줄 수 있는 것도 있지만 만약에 내가 행정적 방식을 취했다 그러면 혹시 그로 인해서 내가 불이익이 있으면 정면으로 내가 소송을 제기할 수 있거든요. 잘못하면 이게 탈법 행위로 악용될 수도 있어요. 꼭 행정사법이라는 게 국민한테 꼭 좋은 게 아니라 이게 탈법 행위로 악용될 수가 있기 때문에 이 탈법 행위로 악용될 것들을 막아내기 위해서 행정사법 이론이 등장한 겁니다. 그래서 의에서 중요한 게 통상적으로 이거는 꼭 사법의 형식으로 가는 게 아니라 행정청이 그 방식은 선택을 할 수가 있는데 행정청이 만약에 공법적 형식을 하게 되면 법의 근거가 있어야 되고 여러 가지 복잡한 것들 지켜야 되잖아요. 그래서 공법적 형식을 따른 게 아니라 그냥 사법적 형식을 선택한 거예요. 사법적 형식을 선택하는 거예요. 다만 그 한계에 보시면 한계 동그라미 2번에 보시면 다만 이게 행정청이 이 법치주의의 공법적 구속을 피하기 위해서 사법으로 도피를 할 수 있단 말이에요. 도피. 이를 통해 가지고 국민들이 피해를 볼 수 있어요. 그래서 그에 대한 그 통제가 중요한데 제일 중요한 거는 이건 행정사법은 소송을 진행하면 민사소송으로 한 거예요. 무슨 소송으로요? 민사소송으로. 그리고 이제 126페이지에 넘겨오시면요. 그 행정의 그 자동화 작용이라는 게 있습니다. 행정의 자동화 작용이라는 게 있는데 보통은 이제 그 행정 행위는 사람이 합니다. 사람이. 누가요? 사람이. 근데 이건 뭐냐면 이제 그 기계화되니까. 예를 들면 신호등 있죠. 여러분 신호등인데 빨간 불 들어오면 여러분 안 건너가잖아. 에? 안 건너가잖아요. 그죠? 이게 이제 뭐냐면 시스템화되어 있는 거예요. 시스템에. 그러니까 사람이 한 게 프로그램을 집어넣어놓고 거기에 따라 움직이는데 제일 중요한 거 뭐냐면 요 자동화 작용도 처분입니다. 아시겠어요? 자동화 작용도 뭐라? 처분이에요. 처분. 그러니까 행정행위하고 똑같아. 근데 이 사람이 하는 게 아니니까 일반적으로 사람이 할 때는 어때? 서명 날인하죠. 자기가 어떤 결정을 하고. 근데 이거는 사람이 하는 게 아니니까 서명 날인 할 수 없잖아요. 뭐 이유부기를 하고 싶어도 할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좀 특색이 있어요. 특색이. 그래서 중요한 거는 이것도 처분이기 때문에 문제가 있으면 항고소송으로 다툴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 행정 과정에 있어서 뭐 컴퓨터 등의 그 전자 데이터 장비를 투입해서 그 행정 업무를 사람이 하는 것이 아니라 자동화해서 수행하는 거죠. 근데 다만 요때 이제 늘상 뭐 기속행위 있잖아요. 기속행위는 늘상 이렇게 하니까 이걸 자동화시키는 게 쉬운데 꼭 사람이 합리적인 결정을 하기 위해서 사람이 해야 될 것들 있죠. 이런 것들은 또
자동화하기가 곤란한 게 있잖아요. 판사가 하는 재판을 기계가 대체시키는 거는 힘들겠죠. 그냥 늘상적인 간단한 재판 같은 경우는 이걸 자동화시킬 수 있겠지만 꼭 사람의 판단이 들어야 되는 것들은 자동화시킬 수 없는 것도 있겠죠. 그래서 거기 보시면 활용 분야에 보면 우리가 이제 교통신호라든지 교통관리 시스템의 구축이라든지 학교 배정할 때 어때요, 여러분? 학교 배정할 때 그냥 돌려버리죠. 이런 것들 일종의 다 행정의 자동화 작용으로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있는 거. 그래서 권리 구조에 와보시면 이 자동 결정의 하자 있죠. 자동 결정의 하자가 있을 때에도 그 취소 또는 무효의 원인이 될 수 있다. 이 말은 항고 소송 안에 취소 소송, 무효 확인 소송 있거든요. 항고 소송으로 다툴 수 있다. 이렇게 됩니다. 이렇게. 그리고 예를 들어서 여러분 봐봐요. 신호등 있잖아요. 이게. 뭐 신호등에 오작동이 일어나가지고 사고가 발생했어요. 사람이 죽거나 다칠 수도 있죠. 그러면 그 신호기를 관리하고 있는 관리 주체인 국가나 지자체가 손해배상 책임을 질 수도 있어요. 손해배상 책임을. 그래서 거기에 지금 1번은 항고소송, 행정자동 결정의 하자는 항고소송을 이야기하는 거고, 또 손해배상 책임과 관련해서 국가배상 책임이나 뭐 손실보상의 문제가 생길 수도 있는 거예요. 자, 이거는 전부 다 뭐냐면 이제 공식적인 겁니다. 다 뭐라고요? 공식적인 거고, 행정작용에는 이제 이런 거 다 공식작용이에요. 지금까지 본 것들이. 근데 공식적인 것 말고 뭐도 있냐면 비공식적인 작용도 있는 거예요. 비공식적인 행정작용. 비공식 행정작용은 거의 시험에 안 나옵니다. 그래서 사실은 현실에 있어서는 여러분 이제 거래를 할 때 술 마시면서 다 이루어져 버리죠. 네? 공식적인 채널이 아니라 비공식 채널로 만나서 보통 어떤 결과가 다 이루어지죠. 그래서 이 비공식적 행정작용은 이건 절대 처분이 아니에요. 처분이 아니고, 그래서 법적 효과가 중요한데 특히 의회에 보면 그 보통 행정작용을 하기 이전에서 하게 되는 어떤 접촉이나 합의나 협상이나 조정 같은 걸 말하는데 형광펜 얘는 법적 구속력이 없습니다. 만약에 서로 조정 단계에 있어 그랬다가 그 조정대로 안 했다 그러더라도 하소연할 길이 없어요. 하소연할 길이. 그래서 그 법적 효과에 보면 비공식적 작용으로서 협의나 합의는 법적 구속력이 없기 때문에 만약에 그 법적 구속력을 두려면 공식적인 작용인 뭐 공법상 계약을 하든지 확약을 하든지 등의 형식이 필요한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비공식적 행정작용으로서 합의나 협상을 했는데 상대방이 이행을 안 했어. 이행을 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손해배상 책임을 물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비공식적 작용은 거의 시험에 안 나옵니다. 시험에. 그래서 여기까지가 이제 뭐냐면 행정작용법입니다. 무슨 법이야? 행정작용법. 그래서 오늘 이제 오셔가지고 보는데 행정작용법 표 보시면요. 그 제2편 있죠? 그 103페이지. 103페이지 보시면 제2편에 일반행정작용법이라고 있다. 일반행정작용법. 그래서 넘겨보시면 제일 먼저 뭐가 있어요? 행정입법 있죠? 행정입법 있고. 그리고 이제 넘겨오시면 110페이지에 행정회의가 있어요. 행정회의가. 그래서 행정입법에서 꼭 한 문제 이상 나옵니다. 나오고 행정행위에서 최소한 3문제 이상 나옵니다. 시험 문제 20개를 오면 행정입법에서 한 문제가 꼭 나오고요. 행정행위가 한 3문제 이상은 꼭 나옵니다. 꼭 나오고. 그리고 이제 요 행정입법하고 행정행위가 행정작용에서 중추를 이루는 것이고 양자의 비교가 중요하고요. 그 다음 이제 123페이지에 있는 것들은 이제 행정입법하고 행정행위를 제외한 나머지 것들이에요. 나머지. 그래서 확약이라든지 뭐 행정계획이라든지 공법상 계약, 뭐 사실행위, 행정지도, 뭐 합동행위, 자동화 결정, 여기서 많이 나오면 한 문제예요. 한 문제. 안 나올 수도 있고요. 안 나올 수도 있고 한 문제. 요 정도 해서 이제 공부를 하는데 실질적으로 이제 본강의 들어가서는 좀 더 자세하게 이제 강의를 하게 될 겁니다. 한 10분 정도 쉰 다음에 이제 130페이지에 그 행정 절차 쪽을 이제 훑어보도록 하겠습니다.